옛날 어느 마을에 남편이 있는 여자와 과부가 함께 오이밭에서 오이를 따고 있었다. 한참 일을 하던 과부가 조그마한 오이를 하나 들더니 말했다. 에휴, 나는 이 정도 크기의 물건이 있는 남자 하나만 있으면 정말로 원이 없겠어. 이 말을 들은 남편 있는 여자가 커다란 오이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어머, 이 오이 엄청 크네. 엄청 커. 자세히 보니 빳빳하고 큰 것이 우리 신랑 것하고 정말 비슷한데. 하며 은근히 과부에게 자랑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또 과부에게 말했다. 근데 너무 큰 것도 소용없어. 아프기만 하지 적당한 것이 좋아. 그리고는 과부에게 오이를 건네주면서 말했다. 당신은 남편이 없으니 이 오이를 줄 테니까 알아서 잘 사용해 보라고. 하며 또다시 과부를 놀리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과부가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신랑 것은 삶은 가지처럼 축 처져서 시들시들해 문에 들어오지도 못하던데. 어느 날 서당에서 어린 친구들이 공부는 하기 싫고 심심하기도 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한 녀석이 말했다. 야, 너희들 어떻게 하면 장수할 수 있는지 알고 있냐? 그거야 삼시세끼 잘 먹고 잘 자면 되는 거지. 아니야. 의원에 가서 좋은 약을 지어 먹어야 해.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공연히 말다툼만 할 것이 아니라 정자나무 밑에 모여있는 노인들한테 가서 장수 비결을 알아보자고 하였다. 할아버지, 올해의 춘추가 어떻게 되셨는지요? 86살 먹었지? 무슨 장수 비결이라도 있으세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몸에 해로운 담배를 한 번도 피워보지 않았단다. 그리고 몸에 해로운 술은 한 모금도 안 마시지. 아하, 그렇구나. 또 그 옆에 있는 노인을 붙들고 물었다. 할아버지 춘추는 올해 얼마나 되셨어요? 내 나이는 올해 101살이지. 그럼 무슨 특별한 장수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나는 평생에 여자를 가까이 해본 적 없이 혼자 살았단다. 너희들도 색을 멀리해. 그럼 나처럼 오래 살 수 있어. 아하, 그렇구나. 그러던 가운데 그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할아버지에게 가서 다시 물었다. 할아버지, 장수하는 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있으세요? 나는 저 노인들하고는 다르지. 담배 피우고 싶으면 피우고,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시고, 또 기생들하고도 어울려서 인생을 즐겁게 살았지. 사람 인생이 길면 얼마나 길다고. 너희들도 하고 싶은 것 하고 즐겁게 살아. 아하, 이 말이 정답이구나. 근데 할아버지는 춘추가 제일 많으신 것 같은데 금년에 얼마나 되셨어요? 내 나이 말이지. 이제 겨우 40밖에 안 먹었는걸. 옛날 어느 고을 사또가 억세고 사납기로 소문난 아낙네를 붙잡아다 꿇어앉혀놓고 신문을 하고 있었다. 내 인연, 어찌 감히 하늘 같은 남편의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힌 것이냐? 이런 천하의 고약한 년 같으니. 그 말을 들은 사나운 여자가 말했다. 사또나리, 남편이라는 작자가 하나밖에 없는 저는 돌봐주지도 않고 맨날 술집에만 돌아다니며 살림을 모두 탕진해 없애버리니 어찌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다투다 보니 얼굴에 상처가 나게 된 것인데 어찌 모두 제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사또는 더욱 크게 화를 내며 뭐라고? 이런 망자한 계집을 보았나? 당장 주리를 들고 목을 쳐야 할 것이야.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남편 되는 사람이 잔뜩 겁을 먹고 놀라며 말했다. 사또나리, 우리 부부가 서로 옥신각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얼굴의 상처는 제가 그만 실수로 문턱에 걸려서 넘어져 난 상처이지 부인이 때려서 난 상처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제발 제 부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또 부인이 사또에게 말했다. 아니 여보, 주막집 기생한테 푹 빠져 가산을 탕진한 남편을 때린 것은 엄연히 아내의 의무인데 어찌하여 거꾸로 아낙네를 나무라고 벌을 내리려 하시오? 사또나 되는 양반이 그런 것도 모른단 말이오. 부인이 사또를 크게 나무라자 사또는 당황하며 말했다. 얼른 저 여자를 풀어주고 집으로 보내주어라. 잘못하다간 나도 문턱에 넘어져 얼굴에 큰 상처가 생길지 모르겠구나. 옛날 어느 판서대감의 사위로 박서방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이 박서방이라는 자는 처갓집 여종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다가 아내의 눈을 피해 여종과 종종 이상야릇한 짓을 하였다. 어느 날 저녁 박서방은 여종에게 가려고 아내가 잠들기를 기다리며 아내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를 눈치챈 아내가 코를 크게 골면서 자는 척을 하였다. 옳지, 틀림없이 잠들었구나. 박서방은 아내가 정말 깊이 잠이 든 줄 알고 살금살금 여종의 방으로 몰래 들어갔다. 잠시 후 아내는 이때를 놓칠세라 문을 꽉 잠그고 소리쳤다. 도둑이다 도둑! 도둑 잡아라! 이 소리에 모든 식구가 놀래서 일어났고 판서대감은 종들에게 명하여 도둑을 잡도록 하였다. 도둑이 어디에 숨었는지 어서 찾아보도록 하여라. 집안 이곳저곳을 찾아보던 종들은 대청마루 밑에 한 남자가 벌거벗은 채 엉덩이만 밖으로 내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여기 도둑놈이 숨어있다. 이놈, 어서 나오너라. 안 나오면 엉덩이에 불을 붙여버리겠다. 이에 종들이 들고 있던 불로 엉덩이를 지지려 하자 한 여종이 뛰어나와 말리며 말했다. 멈추세요. 저 엉덩이는 틀림없이 서방님 엉덩이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그 남자를 끌어내어 보니 정말 박서방이 아닌가. 다음날 박서방의 아내와 장모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서방님 엉덩이라고 말한 여종을 불러 음식을 대접하며 말하였다. 너로 인해 서방님께서 큰 변을 모면하게 되었구나. 이것은 다 너의 공이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서방님의 엉덩이를 잘 알고 있는 것이냐? 그 말을 들은 여종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엉덩이에 점이 없는 것이 판서대감님 엉덩이가 아니라 틀림없이 서방님 엉덩이였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아들 형제를 둔 부부가 단란하게 살고 있었다. 부부는 열심히 일하여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였고 비록 단칸방이지만 남양에 아늑한 초가집도 하나 있었다. 그런데 크게 부족할 게 없어 보이는 이 부부에게도 걱정거리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9살과 7살 먹은 아들들 때문에 부부간의 밥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어느 겨울 저녁밥을 먹고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기우는 무렵이었다. 부부는 간만에 눈이 마주쳐 서로 위기가 투합해 재미를 보려고 하였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골칫거리였다. 저 녀석들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도 안 되겠구나. 하지만 궁하면 통한다고 궁리 끝에 묘안이 떠올랐다. 옳카니? 남편이 아이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얘들아, 방이 몹시 춥구나. 나가서 모아놓은 장작을 좀 가져다가 방에 불 좀 지피지 않겠니? 예, 아버지. 남편의 말에 아무것도 모르는 두 형제는 신나게 뛰어나가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부부는 이때다 하고 그 사이에 모처럼 신나게 볼일을 보기 시작했다. 여보, 이게 얼마만이요? 밖에서 한참 불을 지피던 형이 동생에게 말했다. 야, 가서 방이 뜨거워졌는지 알아보고 와. 동생은 형이 시키는 대로 쪼르르 달려가 방문을 열어보려는데 방에서 묘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문틈으로 잠시 방 안의 광경을 들여다보았다. 깜짝 놀란 동생은 곧바로 형에게 달려가 말했다. 형, 불 그만 떼! 너무 뜨거운가 봐. 아빠가 엄마 위에 올라가 있고
엄마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어. 옛날 어떤 마을에 색을 밝히는 대감이 있었다. 그런데 이 대감의 집에는 나이 17세의 3월이라는 어린 여종이 있었다. 이 여종은 어릴 때부터 대감 부인의 안방에서만 같이 자라고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아 규방 처녀와 다를 바 없이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대감은 그 아이를 한번 품어보고 싶었으나 잠시도 부인이 방을 비우지 않아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친구 의원인 박 씨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말하고 부탁하였다. 이보게 친구, 날 좀 도와주게.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할 터이니 자네가 이리저리 말 좀 해주게. 내 잘 되면 꼭 섭섭치 않게 살해하겠네. 수일 후 밤에 대감이 크게 아픈 척 연기를 하였다.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대감, 정신 좀 차리세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가서 의원 좀 불러오너라. 아버지 숨이 넘어가려고 한다. 집안 사람들이 대감을 크게 걱정하여 박 의원을 불러 진맥하게 하였다. 아니 며칠 전까지 멀쩡하던 양반이 어떻게 갑자기 병환에 이토록 위독하게 되었어? 의원이 가족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내 의원 생활을 50년 했지만 이 병에는 어떤 약도 소용이 없구려. 그저 죽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이에 크게 놀란 아들이 의원에게 애걸하였다. 어찌 좋은 방법을 생각지 않고 죽기만을 기다리겠습니까? 의원이 얼마 동안 깊이 생각하는 척하더니 백약이 합당한 것이 없으나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얻기가 곤란해 답답할 따름이요. 하고는 한숨만 쉬는 것이었다. 이에 아들이 몸이 달아 비록 어렵다고 하나 제가 있는 힘을 다하여 구하겠으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의원이 말하였다. 이 병의 원인은 가슴과 배에 한기가 가득 맺혔기 때문인데 이것을 낫게 하는 방법은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16에서 17세의 수처녀를 얻어서 따뜻한 방 한가운데서 병풍으로 바람을 막은 다음 알몸으로 가슴을 서로 마주대고 안고 누워 땀을 흘리면 나을 수가 있어. 그 외에는 어떠한 약도 소용이 없어. 이제 목숨이 얼마 안 남았으니 조상치를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소. 그 말을 들은 대감의 부인이 의원에게 말했다. 의원 날이 안방에 여종아이가 하나 있는데 어릴 때부터 내 이불 속에서 자라서 아직까지 문 밖 구경도 하지 못하였고 지금 나이가 17세이니 만약 약을 구할 수 없다면 이 아이를 한번 약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옳거니 과연 어머니 말씀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아들은 기뻐하면서 대감에게 의원과 어머니의 말을 고하였다. 이제 내가 안 죽고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날 밤 병풍으로 방안을 가리고 여종에게 치마와 저고리끈을 풀게 하여 대감의 이불 속으로 들게 하였다. 그래 삼월아, 네가 나를 살리려고 왔구나. 대감마님, 3월이가 아니라 춘자예요. 아니 글쎄 3월이 고년이 알고 보니 돌쇠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지 뭐예요. 염려 마세요. 지금까지 남자 손 한 번 못 잡아봤어요. 그렇게 해서 대감의 병은 깨끗이 나았다고 한다. 옛날 어떤 마을에 원님이 계시는 관아의 담벼락이 어찌된 영문인지 공중변소가 되고 말았다. 이에 원님은 노발대발하여 아래 것들에게 엄히 단속하라고 일렀다. 아니 어떤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이 담벼락에다 오줌을 갈기는 것이냐? 내 잡히면 엄히 그 죄를 물을 것이다. 어느 날 결국 4사람이 잡혀왔고 원님은 한 사람씩 문초하기 시작했다. 발칙한 놈들 같으니라고 내 놈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오줌을 갈기는 것이냐? 그것은 나를 모독하는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래 첫 번째 내 놈의 생업은 무엇이냐? 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너무 급하다 보니 그리 되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놈 시끄럽다. 내 생업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지 않느냐? 네, 저는 자물쇠 장수이옵니다. 그래, 자물쇠 장수라. 여봐라, 저놈의 소중이에다 자물쇠통을 채우도록 하여라.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너의 생업은 무엇이냐? 대장장이 이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듣기 싫다. 여봐라, 저놈의 소중이를 쇠망치로 두드려라. 다음 세 번째, 너는 생업이 무엇이냐? 목수이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렇단 말이지. 여봐라, 저놈의 소중이를 대패질하도록 하여라. 마지막 네 번째, 내 놈의 생업은 무엇이냐? 엿장수이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놈 어림없다. 여봐라, 저놈의 소중이를 잡아당겨 쭉 늘리도록 하여라.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가 있었다. 남편은 고민 끝에 용하나는 무당을 찾아갔다. 하지만 무당은 방법이 없다고 하였다. 방법이 없다. 없어.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남편이 간절히 부탁하자 무당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사악한 신에게 부탁해야 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아기가 태어날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하지만 남편은 상관없다고 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부적을 받아왔다. 1년 후 귀여운 아기가 태어났다. 하지만 아무런 저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아기가 자라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주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아기가 부르는 사람이 죽는 것이었다. 엄마. 아기가 엄마를 부르자 그 다음날 엄마가 죽었다. 할머니. 아기가 할머니를 부르자 그 다음날 할머니 역시 죽었다. 아빠는 저주받은 아기가 너무나 두려웠다. 그래서 아기를 뒷산에 버리기로 결심했다. 아기를 보자기에 싸서 산에 버리고 내려가려는데 순간 아기가 아빠. 라고 하는 것이었다. 순간 아차 싶었지만 아빠는 어차피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아빠는 죽지 않고 일어났다. 어라,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살아있네? 살아남은 아빠는 가족들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밭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옆집 아줌마의 원통한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여보,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죽어? 옛날 어느 마을에 학식이면 학식, 재력이면 재력, 모든 면에서 완벽한 선비가 있었다. 그런데 그 선비에게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소중이가 너무 작다는 것이었다. 선비는 용한 의원을 찾아다니며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선비는 마을에서 가장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고 무당은 방법을 이야기해 주었다. 밤 12시에 뒷산 약수터에 가면 도깨비가 나타나는데 그 도깨비에게서 좋아, 라는 말을 들으면 소중이가 커질 수 있어. 그래서 선비는 무당의 말대로 밤 12시에 약수터에 갔는데 과연 도깨비가 나타났다. 선비는 도깨비가 좋아한다는 술을 내밀며 도깨비님, 부디 이 술을 드십시오. 라고 말하니 도깨비는 기뻐하며 좋아. 라고 하며 술을 받고는 사라져버렸다. 다음날 선비는 무당의 말이 사실인지 소중이를 확인해 보았다. 그런데 세상이 정말로 소중이가 커진 것이었다. 선비는 뛸 듯이 기뻤다. 하지만 선비의 소중이는 워낙 작았기 때문에 평균 사이즈가 되려면 한 번 더 도깨비를 만나야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다음날 밤 12시 선비는 다시 도깨비를 찾아갔다. 선비는 도깨비가 좋아하는 메밀묵을 내밀며 도깨비님, 부디 이 메밀묵을 드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도깨비는 기뻐하며 좋아. 라고 하며 메밀묵을 받고는 사라져버렸다. 이제 선비는
웬만큼 만족할 만한 사이즈의 소중이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일생 동안 소중이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왔기 때문에 선비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깨비를 만나보기로 하였다. 이번에는 도깨비가 좋아한다는 돼지고기를 준비해 도깨비에게 내밀었다. 도깨비님, 부디 이 돼지고기를 드십시오. 그러자 도깨비가 말했다.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짱 좋아. 대박 좋아. 난 돼지고기를 가장 좋아한단 말이야. 그리고 다음날 선비는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선비는 큰 뱀에게 깔려 죽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부부가 신선의 돌을 숭상하여 나이 80이 되면 산으로 들어가 신선들이 거하는 곳에서 살자고 약속을 하였다. 여보, 우리 늙으면 꼭 산에 들어가 신선처럼 살자고요. 세월은 화살과 같이 빠르다더니 이윽고 그날이 오고 말았다. 부부는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신선이 산다는 명산을 찾아가게 되었다. 두 부부는 손을 꼭 잡고 드디어 마지막 산봉우리로 올라가는 기슭에 당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영감님이 할머니에게 말했다. 여보, 여기서 잠깐 쉬고 있구려. 내가 먼저 올라가서 신선이 있는지 사정을 좀 살펴보고 오리다. 조심해서 갔다 오세요. 영감님이 할머니를 남겨두고 산 위로 올라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는 소문대로 여러 신선들이 논일고 있는 것이었다. 그 신선들은 모두가 1000살은 좋게 넘어 보이는 노인들 뿐이었다. 저기 실례하겠습니다. 여기가 신선들이 산다는 곳이 맞습니까? 그 말을 들은 신선들이 영감님을 보고 물었다. 그렇긴 한데 총각은 어디서 왔는고? 그 말을 들은 영감님은 깜짝 놀라 황급히 산을 내려와 할머니를 보고 말했다.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소. 어서 돌아갑시다. 할머니가 이상해서 이유를 물었다. 아니, 여기까지 와서 다시 돌아간다니 무슨 말씀이요? 그래, 신선은 만나봤어?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했다. 아니 글쎄 신선이 나를 보고 총각이라고 하지 않겠소? 할멈이 가면 틀림없이 처녀라는 소리를 듣게 될 텐데 그러면 당신 마음이 이상해져 신선이랑 놀아날지도 모르는 것 아니요? 그러니 그냥 내려갑시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과부가 나이 많은 남자와 재혼을 하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남편의 소중이가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던 과부가 어느 날 저작거리에서 이상한 약장수를 구경하게 되었다. 어디 무슨 약을 파는지 한번 구경이나 해야겠다. 약장수 앞에는 항아리가 놓여 있는데 그 안에는 뱀이 죽은 것처럼 흐물흐물 누워 있었다. 뭐야? 징그럽게 뱀이잖아. 이거 죽은 거야? 그런데 그 순간 약장수가 피리를 부니 죽은 것 같던 뱀이 빳빳하게 일어서는 것이었다. 하도 신기하여 여자는 약장수에게 물었다. 혹시 그 피리를 불면 무엇이든 빳빳하게 일어서게 되나요? 물론이요. 이것은 마술 필이란 말이요. 그 말을 들은 여자가 다시 약장수에게 말했다. 그럼 그 피리를 저한테 파세요. 실소. 이걸 팔면 난 뭐 먹고 살라고? 그러지 말고 제가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제발 좀 저한테 그 피리를 파세요. 잠깐 고민하던 약장수가 말했다. 좋소. 사정이 딱하니 할 수 없군. 여기 있는 걸 모두 다 사면 500냥에 드리리다. 그렇게 여자는 거금을 주고 마술피리를 구입해 집으로 왔다. 그날 저녁 남편을 눕혀놓고 여자가 말했다. 여보, 여기 가만히 누워서 내가 피리를 불 테니 한번 잘 들어봐요. 아니 야밤에 웬 피리여? 밤에 피리 불면 뱀 나온단 말이요. 헛소리하지 말고 가만히 좀 들어봐요. 여자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피리를 불기 시작했다. 여보, 어때요? 아래쪽이 빳빳해지지 않았나요? 그러자 누워있던 남편이 갑자기 말을 더듬으며 이당하당.
외가딱이 햇바다이 빠빠넥 찍는 걱직. 옛날 어느 마을 입구에 있는 커다란 바위 위에 언제부턴가 돌사자상 하나가 근엄하게 서 있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돌사자상이 있는 바위 밑으로 수처녀가 지나가면 아래로 뛰어내려와 수처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당신은 수처녀가 틀림없군. 그래서 과거가 있는 여자들은 이 바위 밑으로 지나가는 것을 무척이나 꺼리게 되었다. 부슬비가 몹시 내리던 어느 날, 결혼을 앞둔 한 쌍의 연인이 그 바위 밑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여자는 이미 과거에 전력이 있던 여자로 사자상의 소문을 알고 있어서 그곳을 피해가고 싶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여자는 속으로 난 떳떳해. 젊었을 때 한두 번 그 짓 안 해본 여자가 세상에 어딨어. 지나갈 때 얼굴을 잘 가리면 분명히 수처녀인 줄 알 거야. 그러면서 그 바위 밑을 막 지나치는데 갑자기 바위 위에 서 있던 돌사자가 밑으로 뛰어내려와 포효했다. 여자는 깜짝 놀랐지만 돌사자가 자기에게 뭐라고 한마디를 하는 것처럼 들렸다. 분명하진 않지만 여자가 듣기에 당신은 수처녀라고 하는 것 같았다. 너무 기쁜 나머지 여자가 예비 신랑에게 말했다. 당신 분명 들었죠? 들었죠? 글쎄, 뭐라고 한 것 같기는 한데. 여자가 그렇게 말하고 당당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돌사자가 다시 말했다. 비가 와서 그런지 그 바위가 더럽게 미끄럽네. 옛날 어느 마을의 한 농부가 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안면이 있는 스님을 만났다. 스님, 장 보러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네. 그런데 스님의 소매 끝에 삐죽이 나온 병꼭지가 보이는 것이었다. 아니 스님, 그거 술병이 아닙니까? 혹시 술 드시나요? 농부가 깜짝 놀라 묻자 스님은 몹시 당황해 얼버무린다는 것이 그만. 아닐세. 그러니까 그 무엇이냐. 집에 고기가 몇 점 있어서 조금 곁들이려는 걸세. 아니, 그럼 고기도 드신단 말입니까? 농부가 더욱 놀라서 물으니 스님은 또 실수했구나 싶어 얼른 둘러대는데 그게 아니라 절에 손님이 와 계시지 않겠나? 그러니 손님 대접까지 안 할 수 없지 않은가? 그렇군요. 어떤 손님이신지 귀하신 분인가 보군요. 한 곱이 넘긴 스님은 안심하며 귀하다마다 오랜만에 장인어른이 오시지 않았겠나? 깜짝 놀란 농부가 다시 물었다. 아니, 방금 장인이라고 하셨습니까? 스님은 그제야 아차했는지 말꼬리를 슬쩍 돌리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절에 좀 시끄러운 일이 있어서 아는 분이 찾아왔다네. 아, 그랬군요. 산속에 있는 절에도 시끄러운 일이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골치 아픈 일이라네. 글쎄 마누라하고 첩이 대판 싸움이 붙었지 뭔가. 그래서 그걸 좀 말려달라고 장인을 모셨다네. 그 말을 들은 농부가 몹시 화를 내며 말했다. 아니, 어찌 출가한 스님이 술과 고기를 먹고 아내와 첩까지 거느리고 있단 말입니까? 내 관가에 이야기해서 당장 승려가증을 거두어 버리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스님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 안 해도 된다네. 내 작년에 도둑질하다 들키어 이미 허가증을 반납했다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리숙한 농부가 있었다. 어느 날 농부는 우연히 사마귀가 나뭇잎에 몸을 가리고 레미를 잡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옳거니 그거 참으로 좋은 방법이구나. 농부는 좋은 방법을 알아내었다고 생각하고 큰 나뭇가지를 하나름 가지고 와 나뭇잎으로 제 몸을 가리면서 아내에게 물었다. 여보, 내 몸이 보여? 안 보여? 그러나 작은 나뭇잎에 몸이 가려질 턱이 없으므로 아내가 신경질적으로 대꾸했다. 다 보여요. 그러나 농부는 단념하지 않고 계속 나뭇잎으로 이리저리 몸을 가리면서 다그쳐 물었다. 여보, 이제 보여? 안 보여?
아내는 그때마다 계속 보인다고 했으나 남편이 끈질기게 계속 물어보자 마침내 귀찮아진 아내가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이제 안 보여요. 안 보여. 아싸, 드디어 성공이로구나. 성공한 것을 기뻐한 농부는 다음 날 알몸뚱이에 망태기를 메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린 다음 시장으로 나갔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물건을 마구 집어먹기도 하고 망태기에 담기도 했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몰라보겠지. 농부는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으니 아무도 못 보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 상인들이 농부를 보고 말했다. 아니, 이보시오. 왜 벌거벗고 남의 물건을 함부로 훔쳐가는 것이오? 어서 저놈을 관가에 끌고 갑시다. 사람들이 어리숙한 농부를 끌고 관가로 갔다. 사또는 농부에게 크게 호통을 치며 네 이놈! 감히 남의 물건에 손을 대다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겠다. 사또나리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농부는 몸을 벌벌 떨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그 말을 들은 사또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 자가 다 있다니. 사또는 하도 어이가 없어 농부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다. 집으로 돌아온 농부는 마누라를 보며 소리쳤다. 세상에 참 마누라 말 믿었다. 옥에 갇힐 뻔했네.